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가서 네. 리그가 잠깐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를 보니까 일단 7라운드 끝나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A매치 또 끝나면 재개를 할 텐데 네. 7라운드면은 전체가 38라운드니까 그렇죠. 대충 그냥 한 초반 정도 한 5분의 1 이제 정도 지난 거죠. 네,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초반에 보여진 몇몇 팀들의 네.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토트넘 한번 가보죠. 네, 오늘은 토트넘. 예. 토트넘 어떻습니까 일단? 누누 감독이 조금 위험한 상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누가 위험하다. 그렇죠. 네. 토트넘의 성적만 봐도 일단 리그 8위입니다. 8위. 8위면 사실은 뭐 지난 시즌하고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 그러긴 네, 하네.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닌데 이 시즌 초반에 3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또 패배를 3연패했죠. 네. 그러면서 또 그 마지막 경기 아스톤 빌라전을 승리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4승 3패. 그런데 득점이 6득점, 실점이 10실점.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뭐 패보다 승리가 하나 더 많잖아요. 그렇죠. 반타작 이상을 했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 감독이 어떻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3연승을 할 때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아스톤 빌라전도 사실은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에 굉장히 이제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약간 누누 감독의 초반 7경기를 통해서 본 걸 보면 네. 좀 애매해. 맞아요. 그동안 울버햄튼 시절에는 백스리 기본으로 해서 수비를 잘했는데 지금 7경기에서 17점이면 뭐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에 계약할 때 저 공격 축구 하겠습니다 선언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공격을 하려고는 하는데 7경기에서 6득점이면 그렇죠.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공격 축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울버햄튼 팬분들이 이제 울버햄튼에 누누 감독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도저도 아니다. 뭘 하고 싶은 축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 경기를 자주 보다 보니 그렇구나. 진짜였구나. 왜 그런지 알겠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네.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그냥 뭐 저러나? 뭐 했는데 막상 약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네. 누누 감독이 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7라운드를 통해서 본 그런 문제는 뭐냐. 그렇죠. 왜 이런 축구가 나오느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누누 감독이 사실은 전술이 뭐 없거나 이렇진 않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는 감독인데. 네. 그래서 누누 감독이 축구를 보면 토트넘에서 굉장히 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명확한 특징이 있다. 4-3-3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때 좌우 측면 공격수 손흥민이나 모우라 같은 선수들이 수비할 때 측면으로 안 내려오죠. 오히려 그 전방에 머무르면서 케인 바로 옆으로 좀 많이 밀집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죠. 중앙 미드필더와 또 3톱까지 6명의 선수가 중앙에 빽빽하게 밀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즌 혹은 그 전 시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뭐 한쪽에만 그 측면 쪽에 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그렇죠. 거의 윙백처럼 너무 내려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중앙에서 맞아요. 탑프라임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반대쪽에 있는 루카스 모우라도 안쪽으로 많이 좁히더라. 맞아요. 그러면서 이 왼쪽에 보이는 자료가 이 마지막 7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위치 인데 7번 손흥민, 10번 케인 거의 이제 중앙에 모여있죠. 오히려 손흥민이 높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27번 모우라도 중앙에 거의 모여있고 29번, 28번, 5번 호이비에르, 은돔벨레, 스킵 이 선수들도 다 중앙에 모여있죠. 은돔벨레랑 이 선수들이 다 중앙에 모여있으면서 중앙에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하는 이런 축구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선수비 후역습 패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단은 막고 가겠다라는 이제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술이 사실은 1라운드에 기가 막히게 통했죠. 맨시티 잡을 때. 맨시티를 잡을 때 맨시티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도 사실은 중앙에서는 토트넘이 우위니까 이게 우연히 좀 맞아떨어지면서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맨시티전에서 아주 잘했죠. 네. 근데 이렇게 좁게 하는 위치가 좋은 건가? 이런 또 의문점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좁히는 것의 전술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많이 보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한테는 이런 전형이 오히려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를 위해서 측면으로 많이 내려와주는 플레이들을 했었는데 이제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측면 수비보다는
일단 볼을 끊었을 때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평균 위치를 봐도 케인보다 좀 더 앞선에 위치해 있죠. 확실히 지금 누누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활용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담긴 전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을 좀 빡빡하게 하고 수비를 나름대로 좀 강하게 한 상태에서 네. 역습을 한 다음에 결국 빠른 그렇죠. 발이기 때문에 그 피니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이나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오기보다는 전방으로 올려 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팀에서 최다골을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는 지금 이런 뭐 수혜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가고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달려나온 이제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역습을 하는 과정이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냐? 토트넘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군요. 의도는 알겠는데 네,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냐 혹은 그렇죠. 이 형태의 단점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단점을 한번 볼까요?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좀 좁히니까 측면 공간이 너무 발생하죠.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네. 지금 7번, 10번 27번까지. 측면 쪽. 네. 측면 쪽은 열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왼쪽에 레길론, 오른쪽에 에메르송 로얄 이 두 선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두 선수만으로 이제 측면 수비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것이고 좀 너무 중앙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 7라운드까지 크로스를 허용한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입니다. 터치라인 쪽을 열어주다 보니까 상대가 그쪽에서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올려서 그렇죠. 거기에 좀 당하더라. 네, 그래서 130회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크로스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그리고 크로스를 허용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중앙에 모여 있다가 한 번씩 이제 당연히 측면에서 상대가 볼을 잡으면 미드필더들이 이제 딸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특히나 그렇죠. 커버하려고. 손흥민과 모우라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뭐 호이비에르나 은돔벨레나 알리나 이런 선수들이 측면으로 달려 나가는데 네네. 이때 이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중앙에서도 좀 공간이 나고 측면은 측면대로 허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좌우 측면을 좀 많이 흔드는 팀에게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중앙 미드필더가 저렇게 사이드가 빌 때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네. 동시에 투입될 때 좋았던 거군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끌려나가면 그래도 한 명이 버텨주고 끌려나가면 한 명이 버텨주고 그런데 가끔씩 한 명이 쓰거나 알리가 나오거나 뭐 은돈벨레가 이렇게 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미드필더가 공간이 그냥 맞아요. 너무 많이 확확 나는. 네. 그래서 문제점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측면에 좀 미드필더들이 좌우로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압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기록만 보면 토트넘이 압박을 시도한 횟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4위예요. 그래서 압박을 시도한 횟수는 4위인데 압박에 성공한 횟수는 리그에서 12위입니다. 갑자기 저희 사무기의 말이 생각나네요. 토트넘은 그러니까 맨날 우리 팀이라고 하잖아요. 토트넘을. 우리 팀은 맨날 하는 척만 해요. 압박하는 척, 맞아요. 수비하는 척, 공격하는 척. 그러니까 성공을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드나 이런 데를 너무 벌려놓고 있다 보니까 상대가 열린 공간에서 크로스를 하려고 너무 쉽게 올리고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끌려나가니까 여기 또 공간이 벌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리해서 알리나 은돈벨레 동시 투입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려고는 하지만 간격이 벌어지거나 수비가 잘 안 되니까 성공 횟수는 거의 중하위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압박 성공률 토트넘이 압박을 했을 때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따져보면 리그 꼴찌입니다. 척한 게 맞군요. 그래서 토트넘이 뭐 첼시전이나 뭐 아스날전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방에서 압박을 걸려는 그런 시도가 많잖아요. 그럴 때 뭐 승부수를 던져서 굉장히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데 이제 한두 번 첼시나 아스날이 한두 번 이제 변화를 주거나 조금 이제 여유롭게 풀어나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저렇게 시도는 그래도 많이 하는데 성공률은 리그 꼴찌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압박에 대한 조직력 자체가 지금 토트넘에서 이 누누 감독이 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의 사실은 대처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첼시전이 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첼시전에서 토트넘이 전반전에 첼시를 압도했습니다. 맞아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초반에 정말 첼시가 전방에서 풀어나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하프타임에
투엘 감독이 캉테를 투입했죠. 아, 맞아. 그래서 미드필더 한 명을 더 투입하니까 맞아. 토트넘이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맞아.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이제 그런 움직임에 지금 누누 감독이 대응하는 게 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 시절에 받던 평가 중 하나도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전에서도 스미스로우가 그 경기에서 왼쪽 측면에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니까 중앙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아스날은 그렇죠. 토트넘이 그런 이제 움직임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여줬지만 네. 3톱을 다 중앙에 모아놓고 하프라인으로는 많이 내려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미드필더의 조합이나 압박의 형태를 잘 짜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선수 개개인을 탓하기 전에 이 조합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감독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전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손을 좀 봐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마다 안 좋았던 경기들은 상대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계속 약간 꼬꾸라지는 맞아요. 문제점.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허술한 네. 압박을 이제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 뭘까요?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에이스라고 할 수 있었던 케인이 너무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근데 이 문제도 뭐 케인의 개인의 문제를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케인의 활용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케인이 지금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무득점이죠. 아, 그리고 진짜. 지난 시즌을 대비해서 기록 자체만 봐도 슈팅 숫자도 거의 1개 이상 줄어들었고요. 많이 줄어졌죠. 터치 횟수도 한 10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케인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케인이 1대1 찬스나 슈팅 찬스에서 미스를 하는 장면도 너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해외 뭐 BBC나 이런 네. 데서 분석을 하는 게 케인에게 좀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면서 케인이 일단은 이적이 실패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감독이 바뀐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꼽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이 케인의 좀 개인적인 컨디션 자체도 내려가 있지만 누누 감독의 전술에서 케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예, 이 지금 케인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케인의 개인적인 지금 멘탈부터 시작해서 약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맞습니다. 케인을 위치시키거나 활용시키는 것도 이렇게 보면 되게 애매해 경기 때. 일단 케인의 히트맨만 봐도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 예. 사실 케인 같은 경우는 일단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중앙 미드필더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시즌 좀 달랐던 점은 케인을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려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거의 경기장 전체에 지금 활동 반경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의 활동 반경을 보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간 횟수가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죠. 뭐 네. 터치가 0이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왼쪽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케인이 많이 뛰는 장면들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윙처럼 많이 또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한테 전방으로 뛰게 하고 케인은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패스를 해라.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나도 그걸 준 것 같아. 네. 그것이 케인에게 올바른 롤이냐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누가 지금 이렇게 7경기를 했고 지금 어찌 보면 네. 좀 안 좋았던 시즌 초에 이런 팀들에게는 이번 A매치 브레이크가 그렇죠.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케인 활용은 진짜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멘탈이면 멘탈을 다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좀 잡는다든지 맞아요. 전술이면 전술을 좀 해서 박스를 좀 묶는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일단 요 문제는 정말 큰 숙제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초반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형태의 공격이라면 이런 누누 감독의 전술이라면 네.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을 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탑의 역할을 보는 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케인의 좀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케인을 오히려 손흥민에게 좀 조력자 같은 역할을 또 부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돋보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스톤 빌라전 그리고 맨시티전의 평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뛰든 가장 앞에 있습니다. 아 맨시티 경기는 1라운드고 그렇죠. 빌라는 이제 7라운드죠. 직전 경기였고 네. 그 경기를 두 가지 보면 그냥 손흥민 선수가 탑인 게 확실히 보여지네요. 그렇죠. 1라운드는 케인이 없었죠. 케인이 그렇죠. 없을 때도 그렇고 케인이 있을 때도 그렇고 손흥민이 일단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움직인다. 이 평균 히트맵을 딱 봤더니 그냥 딱 들어오네. 네. 예. 그러니까 누누가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는 그렇죠. 일단 수비하고 손흥민 달려라. 이거죠. 진짜 딱 그러네. 네. 손흥민 달려라. 네. 예. 이제 그거 하나 믿는 건데 그 축구가 지금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는 있으나 토트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냥 뭐
손흥민만 보면 되죠, 우리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오늘 가야 돼 원희를 네.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형, 와, 흥민이는 완전 올라갔어. 맞아요. 어이, 플레이가, 너무 잘해. 그랬더니, 근데 형, 왜 대표팀을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여름을 나름 제가 봐서는 잘 보낸 것 같아요. 올림픽에 뭐 그룹이 그 기억나요? 뭐 출전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기간에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오래간만에 또 휴식도 좀 취한 것도 좀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전술 자체가 지금 누누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빠른 발을 제일 공격 옵션으로 좀 삼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폼과 탁 부닥치면서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누 감독의 전술에서 손흥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서 지금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손흥민의 기세가 좀 이어져야겠죠. 그러면 누누 감독은 네. 이제 7라운드 끝나고 A매치 브레이크 끝나면 전술을 수정해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이제 결국 나중에 잘릴 텐데. 맞아요. 가장 시급한 건 뭘 바꿔야 됩니까?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좀 압박에 대한 부분들. 압박. 일단 누누 감독이 수비 축구를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일단 누누 감독 수비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7라운드까지 10개의 실점은 너무 실점이 많죠. 그리고 그런 실점들이 뭐 퇴장이나 뭐 이런 변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토트넘이 수비를 못해서 한 실점들이라서 토트넘이 좀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압박을 할 수 있는 좀 간격을 또 조정하고 하면서 일단은 저렇게 좀 수비적인 조직력을 다지는 게 일단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 첫 번째는 네. 누누 감독이 자기가 했던 말 취소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토트넘 계약할 때 공격 축구하겠습니다. 공격 시간이었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나 모르는데 사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나 모르는데 공격 축구 괜히 얘기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전방 압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면서 막. 아니 첼시 전에 통하긴 하는데 한 번씩 통하긴 하는데 그게 전술 변화 한 번 준다고 그렇게 막 와르르 무너지고 하니까. 그러게요. 확실히 지금 누누 감독은 공격적인 것보다 수비적인 게 더 어울린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는 케인의 활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아니면 박스에 넣으라니까 그냥. 네. 일단 케인이 어떻게든 케인의 폼이 살아나야 손흥민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손흥민 혼자 지금 토트넘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힘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같이 함께 살아나줘야 케인과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의 순위를 좀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케인이 사실은 지난 시즌 도움망 득점망을 다 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케인이 이제 나중에 토트넘을 만약에 떠난다고 해도 케인이 일단 잘해야 많은 그렇죠. 이적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케인을 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게요. 우리는 뭐 손흥민의 사실 뭐 개인 활약도 활약이지만 결국 네. 팀이 살아야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근데 누누 감독에게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이자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이 변화를 못 가져가면 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지금 사실 뭐 이 순위가 만족스럽지 절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시간이 누누 감독한테 더욱더 중요할 거다. 맞습니다. 네.